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농지법에 대한 복습 강의입니다. 자, 우리 농지법 부분이 수업 시간에 마지막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좀 소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잘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 두 문제 나오면 잘 맞출 수 있게 농지법을 좀 잘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농지법이 이렇게 처음에 용어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농업인이 누구냐,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농업인, 그 다음에 농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는 우리나라 소유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업을 본업으로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겁니다. 자, 농지는 또 농지 소유자나 이용자가 제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농지를 놀리고 있으면 대리경작이라는 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농지 뭐 임대차 같은 사유가 있으니까 그런 사유들을 좀 보시고, 그다음 우리나라 농지 중에서 한 60% 정도가 농업지능지역으로 지정돼서 보존 가치가 높은 농지, 소위 말하는 절대농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농지가 비율로 거의 한 60% 정도 농지가 농업지능지역이고 한 40%는 농업지능지역이 아닌 상대농지로 돼 있어요. 그런 분류를 해서 농지에 대한 보전 같은 것들을 힘쓰기 위한 농업지능지역제도 절대농지라고 합니다. 농업지능지역이 아니면 뭐 상대농지로 구별하셔가지고 실무에서 분류를 합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농지에 전용하는 방법, 농지를 전용을 할 때 뭐 전용허가, 전용신고, 전용협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바꾸는 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용어 정리로 가보시면요. 농지법상 농지가 있는데요. 농지. 자,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농지는 요 1, 2, 3, 4번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농지법상 농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자, 우리 공시법에서 배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고요. 자, 지금 보면 법적 지목에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이것도 농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이 뭐 잡종지나 임야라고 하더라도 전답 과수원이 아닌 잡종지나 임야 같은 걸 하더라도 실제 경작하거나 재배로 쓰고 있으면 농지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 중에서 뭐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뭐 잡종지 같은 거, 만약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니까 잡종지라고 생각해 볼까요? 잡종지. 자, 임야는 제외하고 일단 임야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면 잡종지인데 이 잡종지 같은 경우가 경작이나 재배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실제 경작하면 농지로 본다고 했지만 다만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그건 제외한다.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야인 경우에도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서 임야라고 하더라도 실제 경작이나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로 봐야 되는데, 자, 산지관리법상 임야 관련 법상 전용허가라는 걸 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경작이나 재배라고 있으면 이게 바로 불법 화전이 되는 거예요. 자, 임야를 보세요. 임야를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전용허가를 정식으로 받았어요. 받으면 그거는 농지로 바뀌는 겁니다. 자, 임야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경작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로 보는데 임야가 산지전용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임야에서 불법 화전 같은 거 하고 계시면 이 전용허가를 안 받은 거예요. 산지전용허가를. 그때는 여전히 농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경작이나 재배로 쓰고 있으면 농지다. 그런데 지목이 잡종지 같은 경우는 경작기간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빼는 거고요.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여기 임야에 관해서 산지 전용허가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지 않고 경작 재배하고 있는 임야일 때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지. 이 초지도 이게 풀 같은 걸 기르는 땅도 농지에서는 제외하는 겁니다. 자, 지목이 잡종지가 3년 미만 같은 거, 그 다음에 임야 같은 경우는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 재배하는 거, 초지 같은 경우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농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문제에서 예문으로 찾아야 되겠죠. 농지가 아닌 걸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 그 다음에 실제 법적 지목에도 불구하고 경작이나 재배로 쓰고 있으면 농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이나 2번 토지에 설치된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자, 농사 짓는데 필요한 땅들, 유지, 농업용 저수지, 양수로, 배수로 이런 것들도 다 농지로 봐야 되는 거고요.
또 1번, 2번 토지에 설치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도 다 농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유지, 그 다음에 양수로나 배수 같은 것들이 설치된 땅도 농지고, 농축산물 생산시설인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같은 것들이 설치된 땅도 농지법상 농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1, 2, 3, 4번 해당되면 농지가 되고,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 3가지. 지목이 잡종지 같은 경우가 경작기간 3년 미만, 지목이 임야가 산지조정 허가를 받지 않고 거치지 않고 경작 재배하고 있을 때, 초지에서 경작 재배할 때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농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보시면 농업인이란 정의, 농업인. 자,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농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도 있겠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자, 일단 농업인은 그 경작 재배를 하고 있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일반적인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 재배하는 사람. 자,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가지고 경작 재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농지에다가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을 설치해서 경작 재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가축을 이렇게 뭐 소가축 100도, 뭐 가금 같은 거 1천수 이상을 사육해서 농사진 사람도 있고, 1년에 90일 이상의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축산업은 120일이고요. 농업에 종사하는 일수는 90일로 농업인을 판단하는 겁니다. 축산업은 120일 이상, 그 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일수는 90일 이상, 이렇게 농업인으로 분류한다. 농업인이 돼야지 농지법상 여러 가지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생기는 겁니다. 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 재배하는 사람,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온실을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경작 재배하는 사람, 온실 같은 거,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에 농사진 사람들 330제곱미터 이상, 축산업은 120일 이상,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액이 1년에 120만 원 이상인 사람도 농업인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 농업인도 시험 문제 딱 나올만 하죠. 여러 가지 지문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다음 중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사람을 찾아라.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년에 90일 이상 이러면 안 되겠죠. 120일 이상. 자, 농산물 판매액이 1년에 100만 원 인정을 그러면 안 됩니다. 120만 원 이상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온실 규모가 200제곱미터면 안 되는 거죠. 330 이상은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농지에서 경작 재배하는 땅 크기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이 정도는 돼야지 농업인으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도 있으니까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 업무 집행권을 가진 사람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여기 보시면 농업회사법인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4번에 참고로 농업법인이라는 용어는, 자,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자, 이게 본업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게 우리가 농업경영이라고 합니다. 본업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따가 농지는 소유할 때 농업경영자 소유원칙입니다. 농지는 농업경영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 농업경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본업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우리가 농업경영자, 농업경영이라고 합니다. 본업으로 농사짓는 것, 농업경영. 그다음에 자경은 경작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아니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는 것, 이게 자경입니다. 상시 종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그 다음에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는 것. 농업법인이 여기 자기 소유농지에서 경작 재배하는 것도 자경. 자, 농업인이 상시 종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으로 지면 자경,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니까 자경이라는 용어도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위탁경영, 이게 이제 타인한테 보수지급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한테 맡겨서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 말로 하면 소작이죠, 소작. 타인한테 보수지급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일부를 남한테 맡겨서 농사짓는 행위. 자, 농지의 전용, 경작이나 재배와 같은, 경작이나 재배와 같은 농업 생산, 그 다음에 농지 개량의 외의 용도로, 농업 외의 용도로 바꾸는 걸 우리가 전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농업 외의 용도로 바꾸는 것 전용. 이따가 전용을 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 그 다음에 관청이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전용을 할 때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썼다가 다시 복구하는 용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나 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은 합법적으로, 자, 전용 허가 받는 거 하나, 전용 신고하는 거 둘, 그 다음에 행정관청이 전용을 할 땐 전용 협의 셋, 그 다음에 타용도를 일시적으로 썼다가 다시 복구하는 조건으로 받는 허가, 타용도 일사용 허가, 타용도 일사용 신고,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 자, 미리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는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 협의, 그다음에 타용도 일사용 허가하고 타용도 일사용 신고라는 제도가 하나 생겼으니까 그것까지 넣어서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로 이제 용어에서는 주로 이제 농업인하고 농지라는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농업인과 농지에 대한 정의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다음에 농지의 소유 규제. 자, 농지는 자, 자기가 본업으로 농업 경영하는 자가 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농지는 우리나라 농지의 소유의 원칙이 자, 본업으로 자기가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한마디로 이제 경자유전이라고 해서 본업으로 농업 경영하는 사람들만 소유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자, 예외를 제가 한 12가지 정리했는데 한번 좀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니까 농업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좀 파란색으로 쓴 것들을 한번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학교나 공공단체, 연구기관 이런 사람들은 학교나 연구기관은 교육용이나 실습용으로 농업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본업으로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시험이나 연구용으로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말 체험, 도시민들이 농사를 한번 체험해 보라고 취미로 농사 지으라고 주말 체험도 농지를 본업으로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근데 주말 체험은 뒤에 보시면 농지 소유 상한이라고 그래서 주말 체험은 1000제곱미터 미만 세대원 전부가 갖고 있는 면적으로 이제 따집니다. 개인이 각각 이렇게 1000제곱미터가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이렇게 1000제곱미터 미만. 자, 상속 같은 경우는 1만,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인후하는 사람도 1만까지인데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요. 자, 이 주말 체험 같은 경우는 소유하는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가지셔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 학교 쪽에는 사이즈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주말 체험하고 3번 상속하고 요 8년 이상 요거는 사이즈 제한이 있었어요. 자, 우리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 자, 아들이나 또는 뭐 부인 이런 사람들, 딸이 자, 돌아가시면 상속받죠, 농지를. 상속받는 사람이 농업 경영을 안 하면 상속 같은 거나 유증으로 취득할 때 요거 1만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1만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는 사람이 인홍하는 경우도 1만까지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말 체험은 1천 미만, 상속이나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는 사람이 인홍할 때는 1만까지만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농지, 담보농지는 이제 금융기관 같은 농협이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가 이제 회수가 안 됩니다. 채권 회수가 안 되면 그 담보물 농지를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담보농지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시고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 목적에서 이 담보물로 잡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전용을 할 때 허가받은 개인, 농지 전용을 할 때 신고한 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농지를 앞으로 전용하기로 개발하기로 허가나 신고를 받았으니까 농지 개발업자가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 같은 걸 했을 때는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농지 개발업자가 취득하는 경우니까 요거는 농사 본업으로 안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농지 전용 협의도 우리 행정관청이 농지를 전용하는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농지를 앞으로 개발할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본업이 아니더라도 농업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개발사업지구에서 1500 미만 농지로 농원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취득할 때 농지를 이제 농원 같은 약간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때도 농지 개발사업지구에서 1500 미만까지는 농업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본업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농원 같은 거를 관광 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 농사 짓기 어려운 농지입니다. 경사가 너무 세서 경사가 급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농업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들입니다. 자, 11, 12는 참고로 보시고요. 중요한 건 파란색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농지 소유 상한 아까 상소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상속받은 자가 농업경영을 하면 면적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자가 농업경영을 하면 면적 제한이 없고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경영을 안 하면 1만까지. 자,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하는 사람도 1만까지. 그 다음에 주말 체험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도. 자,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본업으로 내가 취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경영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서 이 시구 읍면장한테 가서 자격증명을 신청해야 됩니다. 자, 이 자격증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군수 밑에 읍면장님이 발권자니까 시장, 구청장, 읍면장님한테 가서 내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격증명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이제 발급 의무의 예외라고 해서 다음의 경우에는 발급 신청 없이도 발급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원래는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발급받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국가나 지자체 같은 사람들. 근데 우리 요걸 하기 전에 뒤에를 좀 먼저 볼까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발급 기간. 자, 자격증명을 신청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넣어서 신청합니다. 면적, 그 다음에 노동력이나 장비, 기계를 얼마큼 갖췄는지를 잘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면적하고 장비나 노동력, 기계가 잘 맞으면 경영계획서가 이게 오케이 하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경영계획서 잘 됐으니까 자격증명을 일정한 요건에 잘 맞으면 4일 안에 발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자격증명을 이제 4일 정도 이내에 발급을 받아가지고 농지를 제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농지를 이제 본업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농지를 취득할 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게 다시 이제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경영계획서를 넣어서 신청하면 시장, 구청장, 읍면장님이 요거 이제 4일 안에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4일 내에 이제 발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 우리 국가나 지자체, 그다음에 상속, 담보농지, 농지전용협의. 자, 요 네 개를 잘 기억하셨다가 제가 요거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여기서 여기 보시면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하는 사람 중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국가나 지자체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아까 상속,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담보농지가 있었고, 여기 전용협의 요 8번까지 이렇게. 자, 요 네 개를 한번 잘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상속, 담보농지나 전용협의는 농업경영을 안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으면서 자격증명까지 안 받는 이중의 예외입니다. 이중. 둘 다 예외라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는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고 동시에 자격증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2번에 학교나 공공단체, 주말 체험, 그 다음에 전용 허가나 신고한 개인들 이렇게 동그라미 친 요 네 가지는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는 있지만 자격증명 쪽에는 예외가 아닙니다. 다시 이제 자격증명으로 잘 보세요. 머릿속으로 학교, 주말 체험, 전용 허가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자격증명 발급 예외 여기 찾아보셔도 없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학교, 그 다음에 우리 주말 체험 요거, 그 다음에 농지를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한 이런 개인들은 아까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지만 자격증명은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외가 아닙니다. 찾아봐도 없잖아요. 여기 국가나 지자체, 상속, 담보농지나 전용협의는 여기도 예외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자가 아니면서 동시에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하는 것도 예외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예외가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국가나 지자체, 상속, 그 다음에 담보농지하고 이 전용협의 쪽은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예외고 동시에 자격증명도 안 받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학교하고 주말 체험, 그 다음에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은 이런 개인들은 아까 우리 농업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지만 자격증명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에 가보시면 여기 본업이 아니더라도 자격증명을 신청을 해야 된다. 2일 정도 이내 나온다. 자, 우리 본업으로 신청할 때는 경영계획서를 넣어서 신청하면 4일 걸리는데 이 사람은 발급 신청을 하면 2일이면 나오는데 여기 학교,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격증명 신청을 내시면 이틀 정도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명 신청을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학교, 주말 체험,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명에는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명 신청서는 냅니다. 내는데 교형계획서는 안 만들어요. 그냥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틀이면 나오는 겁니다. 교형계획서를 내서 신청하면 4일 걸리는 거고, 이걸 잘 보셨다가 학교, 주말 체험,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명은 신청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아까 농업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거긴 예외인데 이쪽엔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셨다가 자격증명 신청은 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우리 앞에서 뭐 국가라든가 상속, 담보농지나 전용협의는 농업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고 동시에 자격증명도 신청하지 않은 예외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테마가 농지 소유에서 농지는 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정상적으로 안 하면 농지 처분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농지를 팔아야 된다. 이렇게 처분 의무가 오고 이 처분 의무를 제가 이행을 안 하면 처분 명령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이걸 미이행하면 6개월이라는 처분 명령 기간을 더 주고 요거까지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이라고 그래서 농지 가격의 100분의 20 정도 범위내에서 이행 강제금 부과가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점은 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농어촌공사한테 대신 좀 사가시오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하는 거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년짜리 처분 의무, 그 다음에 처분 명령 6개월까지 이렇게 받았을 때, 이게 안 팔면 이행강제금으로 가니까 그 이행강제금을 피해서 여기 매수 청구라는 걸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일단 농지 처분은, 농지 소유자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1년 안에 농지를 팔아야 됩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나 농지개량, 질병, 징집 같은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았을 때 이런 거,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주말 체험용 농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 뭐 이런 것들. 자,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같은 거 한 사람이 2년 안에 목적 사업을 안 하고 놀고 있을 때, 자,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가 판명됐을 때, 아까 우리 주말 체험으로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1200 갖고 있다. 그럼 초과하는 부분은 파시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분 사유가 발생이 되면 1년 안에 농지를 팔아야 되고 시군구청장님이 농지 소유자한테 처분 의무 기간이 있다는 것을 통지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농지 소유자인데 이런 처분 사유에 들어가가지고 농지를 1년짜리 처분 의무 통지를 받았는데 안 팔면 이렇게 매수 청구 6개월짜리가 한 번 더 옵니다. 1년이 지날 때까지 안 팔면 시군구청장님은 처분 의무 기간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는 6개월이라는 기한을 더 정해서 처분 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처분 의무 1년, 안 팔면 처분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이 농어촌공사한테 좀 대신 사과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농어촌공사는 이걸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시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안 사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가도 아니고 감정가도 아니고 감정가보다 더 싼 금액인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다. 그럼 제가 매수 청구도 안 하고 계속 6개월짜리 이행을 안 하면, 그럼 제가 이행강제금, 처분명령 6개월짜리 받은 사람이 이행을 안 하면, 기한에 이행을 안 하면 토지 가격의 100분의 20 정도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부과받습니다. 자, 팔 때까지.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처분 의무 1년짜리 통지를 받고 이행 안 하면 처분명령 6개월짜리 받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으로 가는 거야. 처분명령 받은 사람은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좀 보시고요. 자, 농지법의 다음 내용들은 잠깐 쉬었다가 보는 걸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시죠.